안녕하세요. X세대 문학관입니다.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왔네요. 이제 이 비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모두 다가오는 가을 잘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나스의 소우새끼 마음 13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나는 K가 없을 때 사모님과 그 딸에게 가능하면 자주 K에게 말을 걸어달라고 부탁했네. 지금까지 최대한 말을 아끼며 지내온 그가 그대로 가다간 아예 입이 굳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지. 사용하지 않는 철에 녹이 스는 것처럼 굳게 빗장을 걸어 잠근 그의 마음속은 이미 녹슬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했네. 내 부탁을 듣고 사모님은 K가 말 붙일 틈이 안 보이는 사람이라며 웃었네. 딸은 일전에 사모님이 K에게 말을 걸어보려고 시도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 화로에 불씨가 있냐고 물었더니 K는 없어요 하고 새 음절로 말했다네. 그럼 불씨를 좀 지필까요? 하고 물으니 필요 없어요 하고 딱 2마디 덧붙였다지. 그래서 춥지 않냐고 물었더니 이번엔 춥지만 필요 없어요 하고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더라네. 그것이 가장 긴 대답이었다고 웃으면서 말하는 딸과 사모님을 앞에 두고 나는 껄껄 웃고 있을 수만은 없었네. 나는 괜히 미안해서 무슨 말이라도 해 그들의 기분을 좀 살려줘야겠다고 생각했네. 그도 그럴 것이 말이야. 봄철이라 굳이 불씨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었는데 사모님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기껏 붙인 말인 걸 몰라주고 K가 그리 묵뚝뚝하게 몇 마디로 잘라버렸으니 민망한 사모님 입에서 말 붙일 틈이 없다는 소리가 나올 법도 하지 않겠나. 그래서 나는 중간에서 2 여자와 K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려 했었다네. K와 내가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 2 식구를 부른다든가 혹은 모녀와 내가 한 방에서 마주하고 있을 때 K를 불러낸다든가 어떻게든 상황에 맞도록 함께 어울리는 자리를 만들어 그들 사이를 좁혀주려고 했지. 물론 K는 그런 일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네.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도중에 벌떡 일어나 방에서 나가버리기도 했네. 그런가 하면 아무리 불러도 방 안에서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고 K는 내게 별 용건도 없이 서로 얼굴이나 쳐다보고 있는 게 뭐가 재밌냐고 했네. 난 그저 웃기만 했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K가 그런 일로 나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 내 행동은 K의 눈에 당연히 그렇게 보였겠지.
그가 지향하는 곳은 나의 그곳보다 훨씬 높았으니까.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높은 곳만 바라보고 주위와 어울리지 못하는 것은 어긋남이지. 스스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말일세. 나는 그때 무엇보다 K의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어. 아무리 그의 머릿속이 위대한 사람들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어도 그 자신 스스로가 인간미를 겸비한 사람이 되지 않는 이상 그런 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난 이미 깨닫고 있었네. 나는 그를 인간답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으로 우선 이성의 옆자리에 그를 앉히기로 했네. 그리고 그런 어울림 속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에 그를 노출시켜 녹슨 그의 혈관을 정화시켜보려고 했던 것이지. 나의 시도는 차차 그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네. 처음엔 영 부자연스러워 보였는데 점차 한 덩어리가 되어갔어. 그는 자기 외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에 눈뜨기 시작한 것 같았네. 어느 날 그는 내게 여자는 무시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있네. K는 처음에 여자들도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들도 갖고 있을 거라 기대했던 것 같아. 그런데 상대에게서 적합한 대답을 듣지 못하자 곧 경멸해왔던 게지. 지금까지 그는 성의 차이를 깨닫지 못하고 남녀를 한데 묶어 똑같은 시선으로 관찰했던 거야. 나는 그에게 만약 우리 두 사람끼리만 언제까지나 의견을 주고받으면 우린 그저 한쪽 방향으로만 뻗어나갈 거라는 말을 했네. 그는 내 말에 동의했지. 나는 그 당시 그 집 딸에 대해 연정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그런 말이 입에서 나왔던 거라고 생각했네. 그렇지만 그녀에 대한 속마음은 조금도 털어놓지 않았네. 지금까지 수많은 서적들로 성벽을 쌓고 그 안에 틀어박혀 있던 K의 마음이 점차 열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내게 있어 무엇보다 기쁜 일이었네. 난 처음부터 그 목적으로 일을 진행했으니까 말이야. 목적한 바를 이룬 데에 따르는 희열을 맛보았던 거지. 나는 K에게는 티를 내지 않았지만 사모님과 딸에게는 내가 느끼는 것을 모두 얘기했네. 두 사람 모두 만족스러워했고 말이야. K와 나는 같은 과였지만 전공하는 학문이 달랐기 때문에 등교 시간이나 집에 돌아오는 시간에는 차이가 있었지. 보통 내가 일찍 귀가하면 그의 빈 방을 그대로 지나쳤지만 내가 늦을 경우에는 K와 간단한 인사말을 주고받고 내 방으로 돌아왔네. 내가 방문을 열고 들어서면 K는 언제나 읽던 책에서 눈을 떼고 나를 올려다봤지. 그러고는 이제 왔냐고 말을 걸었네.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여 보일 때도 있었고 때론 그래 하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었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간다해 볼 일이 있어서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네. 나는 발걸음을 재촉해서 문 앞까지 온 다음 대문을 드르륵 열었지. 그리고 그 순간 딸의 목소리를 들었네. 목소리는 확실히 K방에서 났다네. 현관에서 곧장 들어가면 다실과 거기서 이어진 딸의 방이 나오고 그 방을 왼편으로 돌면 K의 방
그리고 내 방으로 이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에 어디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오랫동안 그 집에 머물렀던 나는 금세 알 수 있었지. 난 곧 문을 닫았네. 그러자 딸의 목소리도 순간 잠잠해졌지. 내가 신발을 벗는 동안 나는 그때부터 끈 푸는데 시간이 걸리는 신식 구두를 신고 다녔다네. 내가 허리를 굽히고 구두끈을 풀고 있는 동안에는 K의 방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네.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잘못 들었나 싶기도 했고 말이야. 하지만 내가 늘 하던 대로 K의 방을 지나치려고 방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앉아 있었네. K는 평소처럼 이제 왔냐고 인사를 했지. 그 집 딸도 이제 오세요? 하고 앉은 채로 아른 채를 했고 말이야. 그때 내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사말이 어째 좀 부자연스럽게 들렸네. 졸졸졸 흐르던 시냇물이 갑자기 바윗돌에 가로막혀 옆으로 새는 듯 내 귀엔 그렇게 들렸단 말일세. 나는 딸에게 어머니는요? 하고 물었네. 내 질문에 별 뜻은 없었지. 그저 집안이 평소보다 더 조용했기 때문에 물어본 것뿐이었네. 사모님은 외출 중이었네. 하녀도 사모님과 함께 나갔고 말이야. 그러니까 집에 있었던 건 K와 딸 단둘이었지. 순간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네. 그때까지 오랫동안 한 집에서 지냈어도 사모님이 딸과 나만 남겨두고 집을 비운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 말이야. 나는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겼냐고 다시 딸에게 물었지. 딸은 그냥 웃기만 했네. 나는 이런 때 배시시 웃는 여자는 질색이네. 젊은 여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만 그 집 딸도 우습지 않은 일에 곧잘 웃음을 터뜨리는 경향이 있었지. 하지만 딸은 내 표정을 보더니 곧 웃음을 거뒀네. 급한 일은 아니지만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고 그제서야 또박또박 대답했지. 하숙생인 내가 그 이상 더 무얼 물어볼 수 있었겠나. 그저 가만히 있었지. 내가 옷을 갈아입고 좀 쉬려던 참에 사모님과 하녀가 들어왔네. 이윽고 저녁 식사 테이블을 앞에 두고 모두 둘러앉아 얼굴을 마주할 시간이 왔지. 처음 그 집에 들어왔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손님 대접을 하느라 식사 때마다 하녀가 밥상을 들고 내 방에 가져다 주었는데 그게 언제부턴가 식사 때가 되면 안채로 나가 먹게 됐단 말씀이야. K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내가 사모님께 말해 K도 나와 똑같이 하기로 했네. 그 대신 나는 여러 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얄쌍한 좌상을 사들였지. 요즘은 어느 집에서나 사용할 테지만 그 당시엔 그런 식탁을 놓고 식구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집은 거의 없었거든. 그 상은 일부러 오차 노미지에 있는 가구점에 가서 내가 생각해둔 모양으로 짜달라고 주문해서 들어온 것이었네. 나는 그날 저녁 밥상에서 사모님으로부터 아무리 기다려도 반찬거리 파는 사람이 지나가질 않아 우리에게 대접할 먹거리를 사러 읍내에 나갔었다는 얘기를 들었지. 하긴 객을 집에 들인 이상 그것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딸은 내 얼굴을 쳐다보고 다시 배시시 웃었네. 그런데 이번에는 사모님으로부터 한 소리를 듣고 웃음을 그쳤지. 그 일이 있은 후 일주일이 지나
나는 다시 K와 그 집 딸이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방을 지나게 됐네. 그때 딸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웃기 시작했어. 나는 곧바로 뭐가 그리 웃음냐고 물어보았으면 좋았었겠지만 잠자코 내 방으로 왔네. 그러니 K도 내게 이제 오냐고 말을 붙일 겨를이 없었지. 곧 문을 열고 딸이 다실 쪽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네. 그날 저녁 딸은 나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했네. 나는 그때도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묻지 않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 단지 사모님이 그녀에게 눈을 흘기는 모습을 흘끗 보았을 뿐이네. 나는 식사 후에 K에게 산책이나 좀 하자고 했지. 우리 두 사람은 전통원 안쪽에서 식물원 주위를 빙 돌아 다시 토미자카 아래쪽으로 걸어 내려갔네. 산책을 하기에 그리 짧은 거리는 아니었지만 그동안 우리가 주고받은 말은 몇 마디 되지 않았네. 성격상 K는 나보다 더 말수가 적은 사내였네. 나도 그리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고 말이야. 나는 천천히 걸으면서 그에게 말을 걸어보았네. 화제는 주로 우리가 묵고 있는 집의 가족에 관해서였고 말이야. 나는 사모님과 딸에 대해 그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거든. 그런데 그는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도무지 판단할 수 없는 대답만 떨렁 던지고 입을 다무는 거야. 그것도 몇 마디 안 되는 짧은 말만 하고 말이네. 그는 두 여자에 관해서보다 전공 공부에 골몰하고 있는 듯이 보였네. 하긴 그때 2학년 기말 시험이 코앞에 다가와 있던 시기였으니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그가 나보다 훨씬 학생다워 보였겠지. 게다가 K는 스베덴보리의 사상이나 업적에 대해 줄줄 늘어놓아서 그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던 나를 놀라게 했네. 우리가 동시에 시험을 끝마친 날 홀가분한 기분으로 사모님에게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니 사모님도 기뻐했지. 그런 사모님의 유일한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는 딸의 졸업도 얼마 남지 않았고 말이네. K는 내게 여자들이란 아무 생각 없이 학교를 다닌다고 말했지. 그는 그 집 딸이 학교 공부 이외에 바느질이나 고토 연주 또 꽃꽂이를 배우러 다니는 것은 지식이나 배움으로 치지도 않는 듯 했네. 나는 그의 무관심을 그저 웃어 넘겼네. 그리고 여자의 가치는 학문을 연마하는 데 있지 않다는 구닥다리 가치관을 그 앞에서 반복했지. 그는 이에 대해 별다른 반발을 하지 않았네. 그렇다고 전적으로 찬성하는 눈치도 아니었고 말이네. 나는 그런 그의 태도를 보고 오히려 기분이 좋았네.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의 태도가 어릴 때와 마찬가지로 여자를 무시하는 듯 보였기 때문이지. 모든 여자의 상징으로 내가 마음속에 두고 있는 그 집 딸을 K는 전혀 안중에도 없어하는 눈치였으니 말이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K에 대한 내 질투는 이미 그때부터 마음속에 싹 터 있었던 모양이네. 나는 여름방학 때 어디로 피서를 갈지 K와 상의했네. K는 가고 싶지 않다는 듯이 말끝을 흐렸지.
물론 그는 자기가 가고 싶다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지만 내가 가자고 부추기면 어딜 가든 거칠 것이 없는 자유로운 입장이기도 했네. 나는 왜 선뜻 나서지 않냐고 물었지. 그는 별다른 이유는 없다고 대답했네. 그냥 집에서 책이나 읽는 게 자기는 더 편하다면서 말이야. 내가 좀 시원한 데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몸에 더 이롭다고 하니까 그렇게 가고 싶으면 나 혼자 가면 되지 않냐고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나는 K를 혼자 그 집에 두고 나만 갈 수는 없었네. 나는 그때도 이미 K와 집 식구들이 점점 더 친밀해져 가는 것을 보는 게 썩 편치 않았단 말일세. 그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처음에 목적한 바가 아니었냐고 묻는다면 달리 변명할 말이 없네. 그래, 내가 어리석었지. K와 나 사이에 좀처럼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은 얘기를 옆에서 듣다 못한 사모님이 중재에 나서 우리 둘은 마침내 함께 보호수유에 가기로 결정했지. K는 여행 따위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네. 그리고 나도 보호슈는 초행길이었고 두 사람은 아무 사전 지식도 없이 그저 배가 가장 먼저 도착한 곳에 내렸지. 그것은 보타라는 곳이었네. 요즘엔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엔 아무것도 볼 것 없는 형편없는 어촌이었지. 도대체 어딜 가든지 생선 비린내가 났고 말이야. 그리고 바다에 들어가면 파도에 이리저리 떠밀려 손이고 발이고 다 벗겨졌네. 주먹만한 돌멩이들이 밀려오는 파도에 휩쓸려 이리 대굴 저리 대굴 굴러다녔지. 나는 금세 실증이 났네. 하지만 K는 좋다고도 싫다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네. 하지만 적어도 얼굴만큼은 편안해 보였지.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건 말이야. 이 친구 바다에 한번 들어가면 얼마나 헤엄을 치고 놀았는지 여기저기 긁히고 찢기고 상처투성이가 돼서 나왔단 말이지. 지루해진 나는 그를 설득해서 토미우라로 옮겼다가 다시 나고로 향했지. 다른 곳들에 비하면 나고의 해안가는 그 당시에 주로 학생들이 몰려드는 장소였기 때문에 우리가 즐기기엔 적당한 해수욕장이었네. K와 나는 자주 해안가 바위 위에 걸터앉아 먼 바다 색깔이나 발밑에 보이는 바닷속을 바라보았네. 바위 위에서 내려다본 물빛은 유난히 아름다웠지. 짙푸른 빛깔이 휘감아 돌고 평소에 장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묘한 빛깔을 한 물고기들이 밑이 훤히 보이는 파도 속을 이리저리 헤엄쳐 다니는 것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네. 나는 바위 위에 앉아 자주 책을 들췄네. K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먼 곳만 응시하고 있는 때가 많았고 나는 그 모습이 사색에 잠겨 있는 건지 풍경에 취한 건지 아니면 나름대로 재밌는 상상을 하고 있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네. 내가 고개를 쳐들고 K에게 뭘 하냐고 물었지. K는 그저 아무것도 안 한다고만 한마디 했네. 나는 문득 옆에 조용히 있는 그 사람이 K가 아니라 그 집 딸이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네. 헌데 내 생각이 그 정도 바람에서만 그치면 괜찮았을 텐데 때론 K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이 가기 시작한 거야.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난 침착하게 책을 펴놓고 있을 수가 없었네. 벌떡 일어났지. 그리고 성난 사자가 포효하듯 마구 소리를 질러댔네. 잘 짜여진 시나 노래 가사를 한가하게 읊조릴 만큼 마음이 여유롭지 못했거든. 상상할 수 있겠나? 야만인처럼 날뛰는 내 모습을. 어떤 때 나는 갑자기 그의 셔츠깃을 뒤에서 확 잡아챘지. 그리곤 이렇게 바닷속으로 집어던져버리면 어쩌겠냐고 K에게 물었네.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 그저 뒤를 한번 돌아다보고 잘됐다. 어서 그래 해줘. 하고 전혀 동요하는 기색 없이 말했어. 나는 그대로 손을 놓았지. K가 이전에 보였던 신경쇠약 증세는 이제 많이 좋아진 듯 했네. 하지만 그와는 대조적으로 나는 점점 과민해져 갔지. 나는 너무나 침착한 그를 보고 한편으론 부럽기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론 원망스럽기도 했네. 그는 연적이 되어 나와 맞설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야. 내게는 그런 태도가 일종의 자신감처럼 보였지.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의 자신감을 보고 내가 멋모르고 느꼈던 희열을 다시 느낄 수 있었겠나. 이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이지. 내 의심은 한 발 더 나아가 그 태도의 원천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싶었네. 그는 과연 학문에서나 미래의 역할에 있어서 자기 앞길에 펼쳐질 밝은 빛을 재발견한 것일까? 단순히 그의 여유로운 태도가 그 때문이라면 K와 나 사이에 어떠한 충돌도 빚어질 이유는 없었지. 그래, 단지 그뿐이라면 나는 오히려 내가 애쓴 보람이 있으니 기쁘게 생각할 일이었네. 하지만 그가 마음의 안정을 찾은 것이 그 딸에 대해 연정을 느꼈기 때문이라면 나는 결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네. 이상하게도 그는 내가 그 집 딸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보였지. 하긴 나도 K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도록 행동한 일은 없었지만 말이네. K는 원래 그런 일에는 둔한 사람이었지. 내게는 처음부터 K라면 안심해도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들어온 것이니까. 나는 큰 결심을 하고 K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으려 했네. 사실 그러기로 마음먹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야. 여행을 떠나오기 전부터 밝혀야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고백할 기회를 잡는 일도 그 기회를 살리는 일도 내 재주로는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걸세.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묘한 구석이 있었어. 여자에 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 걔 중에는 아예 얘기거리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었고 설사 뭔가 있다 해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지. 비교적 개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는 자네가 보면 분명히 이상하다고 생각할 걸세. 그것이 유학의 영향인지 아니면 일종의 수줍음인지 판단은 자네 몫이네. K와 나는 무슨 이야기든지 서로 나누는 사이였지. 어쩌다가 사랑이나 연애에 관한 화제도 입에 올렸지만 그 끝은 언제나 추상적인 이론으로 맺어졌지. 그나마 화제로 삼는 일도 아주 드물었고 우리 대화는 주로 책의 내용이나 공부, 미래의 계획, 포부, 자기 수양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졌네.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그날 바닷가에서처럼
분위기가 서먹해진 날에는 갑자기 말투를 바꾸기 힘들었지. 우리 두 사람은 그렇게 서먹하면 서먹한 대로 지냈다네. 나는 딸에 대한 속마음을 K에게 고백해야겠다고 마음먹은 후부터 몇 번이나 목에 가시가 걸린 것 같은 답답함을 느꼈는지 모른다네. 나는 K의 머릿속에 구멍을 뚫어 그곳에 따뜻한 공기를 불어넣어주고픈 충동을 느꼈네. 자네가 보기엔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일지도 모르지만 그 당시 내겐 큰 고민거리였네. 나는 여행지에서도 집에 있을 때도 여전히 비겁했어. 호시탐탐 기회를 잡기 위해 K를 관찰하면서도 언제나 초연한 그의 태도 앞에서는 어찌할 바를 몰랐지. 내가 보기엔 그의 심장 주변에 검은 막이 쳐져 있는 것 같았네. 내가 쏟아부으려는 뜨거운 피는 한 방울도 그의 심장 속으로는 흘러 들어가지 않고 방울방울 튕겨나와 버렸지. 어떤 때는 그의 태도가 너무나 확고하고 근접할 수 없어서 오히려 안심이 되기도 했네. 그럴 때면 의심을 품었던 마음을 후회로 바꾸고 그에게 용서를 빌었네.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너무나 보잘것없이 생각돼 자신을 책망하기도 했지. 하지만 오래지 않아 또다시 의심이 고개를 쳐들어 난 흔들렸지. 모든 일이 의심에서 출발했으니 무엇 하나 내게 득될 게 없었네. 외모도 K 쪽이 더 여자들에게 인기 있을 것처럼 보였고 성격도 대범하고 작은 일에 구애받지 않는 그가 이성에게 더 호감을 줄 것이라 생각됐네. 어떤 면엔 모자란 구석이 있지만 그런가 하면 자기 일에는 철저한 남자다운 점이 나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 생각했지. 지식 정도로 따지자면 전공은 달랐지만 나는 결코 K의 적수가 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네. 눈앞에 보이는 모든 면에 있어서 상대가 우수하다고 판단되자 나는 다시 불안해졌지. K는 혼자서 안절부절 못하는 내 모습을 보고 불편하면 일정을 당겨서 도쿄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그 말을 들으니 나는 갑자기 돌아갈 마음이 사라졌네.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 비서지에 더 있고 싶었던 게 아니라 K가 도쿄로 돌아가는 게 싫었던 건지도 몰라. 우리 둘은 보호슈 근처까지 왔다가 반대편으로 방향을 틀었지. 한여름 뙤약볕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지만 모퉁이만 돌면 바로 거기라는 주민들 말에 속아 걷고 또 걸었네. 나는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정처 없이 계속 걸어야 되는지 그 이유도 모를 지경이었네. 그래서 농담 반으로 K에게 그렇게 말했지. 그랬더니 그 친구는 발이 있으니 걷지 하고 되받았네. 그러고는 걷다가 도저히 못 참겠으면 바다에 뛰어들어가 열을 좀 식히자고 했네. 그래서 우린 걷다 지치면 어디든 상관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소금물을 뒤집어 썼지. 그런 다음엔 또 땡볕을 머리에 이고 걸었으니 몸이 천근만근 느려졌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한참을 돌아다녔으니 그 더위와 피로 때문에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지. 하지만 무슨 병에 걸린 것과는 달랐네. 마치 타인의 몸속으로 내 영혼이 빨려 들어간 듯한 기분이 들었네. 몸이 내 몸 같지 않았단 말일세. 나는 늘 그랬던 것처럼 K와 얘기를 하면서도 어느 지점에 가선 평소에 받던 느낌과는 다른 느낌이 들었단 말일세.
그에 대한 친밀감도 원망도 집을 떠나온 동안에만 느끼는 특별한 감정일 거란 생각이 들었네. 마침내 우린 더위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끝없이 내닫는 발걸음 때문에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관계에 들어설 수 있었지. 그때 우리는 마치 외길 위에서 만난 나그네들 같았네. 한참을 이야기해도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머리를 짜내 대꾸해야 할 만큼 복잡한 문제들은 입에 올리지 않았거든. 우리는 그렇게 조우시까지 갔는데 가는 도중에 있었던 한 가지 일을 나는 지금껏 잊을 수 없네. 우리가 아직 보슈를 벗어나지 않았을 때 고미나토라는 곳에서 도미떼가 몰려든 걸 구경한 적이 있지. 벌써 꽤 오래전 일이고 게다가 내겐 그다지 큰 볼거리도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기억나지 않지만 아무튼 그 마을은 니치렌이 태어난 곳이라고 했네. 니치렌이 태어난 날 도미 2마리가 무트로 뛰어올랐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왔지. 그 이후 이 마을의 어부들은 도미를 잡지 않게 됐는데 그 풍습이 그때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으니 그네에는 도미들이 그득했지. 우린 작은 배를 빌려 타고 도미떼를 구경하러 나갔네. 도쿄에 적을 둔 사람이 언제 또 그런 구경을 해보겠나. 그때 나는 갑판에 앉아 물결을 응시하고 있었지. 그리고 물속에 언뜻 스치는 자줏빛 도미 색깔이 신기해 하염없이 바라보았네. 헌데 케이는 그런 모습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 보였네. 그는 도미보다는 오히려 니치렌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네. 마침 그 근방에 단조우지라는 절이 있었지. 니치렌이 태어난 마을이니 단조우지라는 이름을 붙인 거겠지. 멋진 사찰이었네. 케이는 그 절에 가서 주지승을 만나보겠다고 했어. 그런데 말이야, 사실 그때 우리의 몰골은 아주 형편없었거든. 특히 케이는 바람결에 모자를 날려버렸기 때문에 삿갓을 대신 쓰고 있었고 입고 있던 옷은 두 사람 다 때에 찌든 데다 땀에 절어 냄새까지 났으니 말이네. 그래서 난 스님을 만나는 건 관두자고 했지. 케이가 누군가? 그는 내 말을 듣지 않았네. 싫으면 밖에서 혼자 기다리라고 했어. 나는 별 수 없이 같이 현관 앞까지 갔는데 속으론 스님들에게 거절당할 거라 생각했지. 그런데 의외로 스님들은 아주 친절했네. 우릴 널찍하고 멋진 방으로 안내한 다음 주지 스님과 만나게 해주었네. 그때 난 케이와 생각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에 스님과 케이가 나누는 대화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네. 케이는 한동안 니치렌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 니치렌은 초니치렌이라고 불릴 만큼 초서에 능했다고 주지승이 설명했을 때 초서에 서툴렀던 케이가 지루하단 표정을 지었던 것을 나는 아직도 기억하네. 케이는 그런 것보다 좀 더 깊은 의미에서의 니치렌을 알고자 했던 것 같네. 스님이 그 어떤 점에서 케이를 만족시켰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네만 그는 경례를 걸어 나온 후 계속해서 내게 니치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나는 너무 덥고 지쳐서 거기에 쓸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대충 고개만 끄덕이고 듣는 척했지. 나중에 그나마도 귀찮아져서 뭐라 하든 잠자코 발걸음만 재촉했고 말이야. 확실히 그 다음 저녁 때 일이라고 기억되네. 우리 둘은 여관에 도착해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말이야. 갑자기 심각한 이야기를 하게 됐지. 케이는 전날 내게 한 니치렌의 이야기에 대해 내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을
썩 기분 나쁘게 생각했던 모양이었네. 정신적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입을 떼면서 나를 은연중에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몰고 가는 거야. 그런데 그때 나는 딸에 대한 일로 그에게 안 좋은 감정이 맺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내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그저 웃어 넘길 수만은 없었지. 나는 나대로 반격할 준비를 했네. 그와의 언쟁 중에 나는 몇 차례나 인간답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네. 케이는 그 인간답다라는 말을 하면서 내가 내 약점들을 무마시키고 있다고 했네. 나중에 생각해보니 과연 케이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인간답지 않은 게 어떤 의미인지를 케이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그 말을 사용했던 나는 그 의도가 이미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결점을 반성할 만한 여지가 없었지. 나는 굽히지 않고 더 주장했네. 그러니까 케이는 그 어떤 점이 인간답지 않다는 거냐고 내게 따져 물었네. 나는 그에게 고백했네. 자넨 인간다워. 어쩌면 지나치게 인간적인 사람일지도 몰라. 하지만 입 밖으로는 전혀 인간답지 않은 말들을 내뱉는단 말이야. 또 자네가 한 말에 따라 행동을 하려고 하니 그 행동도 인간답지 않은 것일 수밖에 없잖나?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는 단지 자신의 수양이 덜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리 보이는 거라고만 대답했지. 내 행동을 들추거나 지적하진 않았네. 나는 내 주장에 반발 없이 수그러드는 그의 태도를 보고 김이 샜다기보다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난 그쯤에서 논쟁을 그쳤네. 그는 단지 그가 알고 있는 것만큼 나도 옛날 사람들에 대해 알고 있다면 자기에게 그런 공격은 하지 않을 거라고 담담히 말하고 조용히 앉아 있었네. 케이가 말한 옛날 사람들이란 물론 영웅도 아니고 호걸도 아니었네. 영혼을 위해 육신을 불사지르거나 수양의 길에 다다르기 위해 자신을 채찍질한 이른바 구도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지. 케이는 자신이 얼마나 그 길을 가기 위해 고뇌하고 있는지를 내가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유감스럽다고 했네. 케이와 나는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다시 나그네의 태도로 돌아가 흘러내리는 땀을 연신 닦으며 헉헉대고 발걸음을 옮겼지. 하지만 나는 길을 걷다가도 문득 그날 저녁의 일을 떠올렸네. 그 이상 더 좋은 기회는 없었을 것을 어째서 그대로 지나쳐버렸는지 후회 막급이었지. 나는 인간답다는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보다 좀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말을 케이에게 털어놓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한 거야. 사실 내가 인간답다라는 표현을 생각해낸 것도 그 집 딸에 대한 내 감정이 토대가 된 것이니까 사실을 쏙 걸러내고 남은 결론만을 케이의 귀에 불어넣은 셈인데 그보다 원형 그대로를 케이 앞에 드러내 보이는 편이 차라리 내겐 이루었을 텐데 말이네. 내가 그리할 수 없었던 것은 학문적인 교류를 기초로 쌓아온 우리의 끈끈한 우정을 한 가지 사건으로 그 자리에서 깨부술 만한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란 걸 이 자리에서 고백하겠네. 너무 체면을 차리려고 했다거나 허영심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해도 같은 말이 되겠지만 내가 말하는 체면을 차리다라는 말이나 허영이라는 말의 의미는 보통 사용하는 뜻과는 좀 다르네. 그걸 자네가 좀 알아주면 좋겠어. 우린 둘 다 새까맣게 타서 도쿄로 돌아왔네. 도쿄에 도착하자 우린 기분이 좀 바뀌었지. 인간답다든가 인간답지 않다든가 하는
골치 아픈 말들은 거의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았네. K도 종교에 심취한 사람 같은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지. 아마도 영혼이 어떻고 육신이 어떻고 하는 문제는 조우 씨에 그대로 두고 온 모양이었네. 우리 두 사람은 꼭 다른 인종 같은 모습을 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도쿄를 둘러보았지. 그리고 날은 더웠지만 료우쿠니에 있는 시아모에 가서 식사를 했네. K는 배도 부른 김에 고이시카와까지 걸어가자고 했지. 체력으로 말하자면 K보다는 자신이 있었으니 나는 곧 그러자고 했네. 집에 도착했을 때 사모님은 우리 두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둘은 검게 그을렸을 뿐만 아니라 이리저리 한참을 걸어다녔기 때문에 출발 전보다 훨씬 몸이 야위어 있었거든. 사모님은 그래도 아주 건강해 보인다고 칭찬해 주었네. 그 집 딸은 사모님의 그런 행동이 우습다며 또 배시시 웃기 시작했어. 여행 가기 전엔 그런 웃음이 영 보기 싫었던 나도 그때만큼은 함께 웃을 수 있었지. 오랜만에 상봉이니만큼 그 웃음도 반가웠나 보네.